자, 오늘은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학원에 있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물리학 2로 넘어왔습니다. 돌림힘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무게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계산하여 간단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이고요. 그것서 16에서 19쪽입니다. 우선 돌림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돌림힘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토크라고 많이 불려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물리학 책에서도 돌림힘이라고 나오고 좀 약간 정착이 된 느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혼용해서 쓰고 토크라는 말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용어를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토크 대신에 돌림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힘의 정의가 속도 변화의 원인이었거든요. 이때 그 속도는 사실 그 질량을 가진 물체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그렇고 요거는 뭐냐면 회전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에요. 돌림힘은. 그러니까 물체가 야구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공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회전하기도 하죠. 근데 회전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물리학 2에서는 회전하지 않는 경우만 다룹니다. 또 희한하죠. 그러니까 마치 등속 직선 운동처럼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거나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거나 회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돌림힘의 합이 0인 경우만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직선 운동에서 그 합력이 0이어서 등속 직선 운동만 배우는 상태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속도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운동 상태의 변화에 대한 물리량은 배우지 않고 회전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만 배우는데, 그래도 그 돌림힘의 합이 0이라는 것은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돌림힘은 배우게 되겠습니다.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죠. 돌림힘은 보통 이제 그 토크의 앞자를 따서 요 T의 그리스어인가 타우 요래 씁니다. 요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게 심심할 때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쓸 일은 잘 없습니다. 그냥 풀어서 쓰거든요. 얘는 R 곱하기 F 바 Q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는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벡터 곱을 배웠는데 지금 안 배우거든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래 토크의 정확한 정의는 R 벡터 곱하기 F 벡터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은근슬쩍 흘리고 있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점곱이 점곱은 배우죠. 점곱, 스칼라고. 뭐라고 하면 내적. 벡터의 내적은 벡터 자체를 아직 안 배웠나? 너 선택이 아이가? 그래요? 벡터가 아예 빠져버렸어. 벡터에서 벡터가 없어요. 기하. 도대체 뭐지? 왜 다 빠지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면 요새 그 신입생들 대상으로 수학 가르치고 시작하는구나. 이게 대학교 가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다 뺄 게 아니고 문제를 쉽게 하고 내용은 다 넣어놔야지. 지금 이건 뭐 내가 힘이 없는 내가 얘기할 게 아니죠. 내가 교육부 장관 할까 그냥. 한 표 줄래? 자, R은 팔의 길이입니다. 팔의 길이. 팔의 길이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 회전을 하는 회전 중심이 있거든요. 그 회전 중심부터 이 물체의 힘을, 여기서는 이제 요 힘이 되겠죠. 요 힘이 가해지는 그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요 팔의 길이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요걸로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얘가 받침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 시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여러분 그 출입문 있죠, 여닫이문.
그 여닫이문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이제 회전 중심으로 해서 요 여닫이문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요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요. 요 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요게 돌림힘의 방향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돌림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 힘만 작용했을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수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벡터 곱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향 구하는 거는. 얘가 이 힘만 가해졌다고 생각해. 그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냐, 로 이제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대략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요 힘이 클수록 회전 잘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문 밀어봐서 알 거예요. 문을 이쪽에서 밀 때하고 이쪽에서 밀 때하고, 그러니까 회전 쪽에 가까이서 밀 때하고 멀리서 밀 때하고 언제 잘 돌아갑니까? 멀리서 밀 때 잘 돌아가죠. 그래서 요 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이 큰 거예요. 그리고 요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돌림이 큰데, 이 작용하는 힘을 분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해하냐면 요 작용점에 점을 하나 찍고요. 요 팔의 길이가 지금 요게 팔의 길이거든요. 요게 팔의 길이. 그러니까 팔의 길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요 팔의 길이하고 나란한 방향하고 팔의 길이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축을 잡습니다. 축을 잡아서 요 힘을 분해를 해요. 분해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줬었죠. 지난 시간에 했죠. 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춰가지고 그림자를 찾아요. 그러면 요렇게 빛을 비추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고요. 요렇게 빛을 비추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F 바큐고요. 빨간색으로 할까? F 바큐고 얘가 F 나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직이라는 의미인데 뭐냐면 팔의 길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팔의 길이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힘은 요 두 힘을 작용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자, 분리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회전축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힘이 작용해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래서 요 힘 중에서 요 힘 성분은 회전 운동 상태 변화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힘에 의한 돌림 힘은 0입니다. 오로지 요 힘 중에서 요 성분만이 요 문이 회전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회전 운동 상태의 변화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림힘 중에서 돌림힘을 구할 때 얘가 클수록 돌림힘이 크다. 그래서 회전 운동 상태가 더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돌림힘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R 곱하기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분해해 보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세타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 요 길이가 됩니다. 높이죠.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외우려면 안 되는 게 세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F 코사인 세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림에 따라서. 그래서 수직 방향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학적으로 이게 원래 돌림힘의 정의입니다. 돌림힘의 정의인데 수학적으로 이걸 거꾸로 해도 똑같은 값이 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림힘을 구할 때 R 곱하기 F 바큐 하지 말고 R 바큐 곱하기 F,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F를 그대로 놔두고 R을 분해해 가지고 그 중에서 F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된다는 걸 이번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써먹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성분을 분해해서 상대방의 수직인 성분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팔 길이 벡터고요. 요게 힘 벡터입니다. 이제는 얘를 안 건드릴 거예요. 얘를 안 건드리고 이제 축을 세워야 되는데 점 찍고요. 얘하고 나란한 방향 하고요. 아, 여기다 세우면 안 되겠네. 지금 얘를 분해해야 되잖아요. 얘를 분해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원점을 잡고 요 F하고 나란한 방향. 아씨, 참 컨디션이 안 좋네. 아, 나란하다 칩시다. F하고 나란한 방향, F하고 수직인 방향. 이렇게 축을 세우는 거예요. 축을 세운 다음에 이제 분해하는 방법 알겠죠? 이거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각각 빛을 비춥니다.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 방향 그림자가 생기고요. 이렇게 그어보면 직사각형을 만들면 되죠. 이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얘는 F하고 나란한 방향이죠. F하고 평행하잖아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인 방향. 그럼 얘를 구해보면 얘가 세타니까요. 이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요게 높이하고 같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해서 높이니까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은 요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R의 사인 세타인 거죠. R이 빗변이죠.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따라서 요걸 구해보면 R 사인 세타 곱하기 F니까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그 RF 사인 세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놔두고 나머지 하나를 상대방과 수직인 방향, 수평인 방향으로 분해해서 그 중에서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하면 돌림힘을 구할 수 있다. 네, 라는 겁니다. 이제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수학적인 거는 정의가 끝났고요. 이제 예를 들어볼 겁니다. 지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뢰 이거 철자 맞지? 네. 지뢰. 한글에 대해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이 지뢰는 두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냐면 여기 물체를 올려놓고 요 막대는요. 이게 지렛대인데 지렛대. 보통 지렛대의 그 질량은 무시하고 보통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지렛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고 있죠. 그 나중에 그 세특 적을 때 사진 명령표 보고 적는 거 얘기해줬죠? 네? 얘기 안 해줬어? 사진 명령표 보고 아예 수업 시간에 잘 웃었다 싶으면은 얘가 잘못 적더라도 제가 세심하게 고쳐가지고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고쳐서 적어줍니다. 근데 잘 안 웃었다? 그 다음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적을 거예요. 자, 지뢰 두 돌림이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얘 이제 질량이 아니고 무게가 W인 물체를 여기 올려놓고요. 여기에다 힘 F를 눌러가지고 얘를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는데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얘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돌림힘의 합이 0이 아니고 돌림힘의 합이 있고요.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각가속도도 안 배우고 그 필요한 물리 개념들은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일정한 회전 속도로 회전시킨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편리한 점이 뭐냐면 이 돌림힘의 합이 0인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돌림힘의 합이 0인 그 식만 적으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무시무시한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할 건데 보통 이제 돌림의 평형을 쓸 때에는
요 돌아가고 있는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를 전체를 하나로 보고 푸는 게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두고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얘는 질량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중력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W가 있어요. W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 F 있습니다. F 있고요. 그래서 여기 표시 안 했지만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은 요 받침대가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수직 항력. 근데 이 수직 항력에 의한 돌림 힘은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전 중심이 여기죠. 회전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힘은 팔의 길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돌림 힘 계산할 때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힘만 작용했을 때 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힘에 의한 돌림 힘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공식적인 표현 방법 아닙니다. 편의상 저는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요 힘에 의한 돌림 힘은 요 힘만 작용했을 때 얘가 어디로 돌아갈지 상상하면 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힘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 돌림힘하고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크기가 같으면 돌림의 합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적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이 크기를 또 다 무시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질량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힘이 요거고요. 팔의 길이는 A입니다. A인데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분해하면 된다 그랬죠. 둘 중에. 근데 이 상태에서 그 정석대로라면은 힘을 분해하는 게 원래 정석이죠. 힘을 근데 요렇게 분해하려고 하니까 뭔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팔의 길이를 분해하는 경우가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를 분해하면 요게 팔의 길이니까 그 중에 요 녀석과 수직 방향 성분이 요거죠. 그래서 요 A 바퀴는 쉽게 빨리 보입니다. 보면 요게 이제 세타라고 하면 요게 세타고 90도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요 90도하고 세타 사이니까 밑변이죠. 밑변이기 때문에 요 빗변에다가 빗변분의 밑변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바퀴가 얼마가 되냐면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을 구할 때도요. 여기에 이제 작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은 요 방향이고요. 근데 팔의 길이는 회전 중심에서 작용점까지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분해를 하면 뭔가 그림을 그리 복잡하고 세타도 다시 옮겨야 되고 막 어렵습니다. 근데 얘를 그냥 냅두고 팔의 길이를 분해를 하면 요 녀석 중에서 요 힘의 수직 방향 성분은 요거죠. 요기 때문에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밑변이 되는 거고요. 요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수직은 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각각의 돌림힘은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W, B 코사인 세타 곱하기 F가 되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 둘은 서로 크기가 같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켜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정지해 있는 물체라면 이거보다 살짝만 더 큰 힘을 가하면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만 크면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식을 계산해 보면 신기하게도 코사인 세타가 날아가죠. 그래서 식이 간단하게 바뀌어요. AW는 B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요, 결국에 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게 돌림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W라는 무게를 가지는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하면 A보다 B를 더 길게 하면 F는 W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힘의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힘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의 이득을. 근데 유리하기만 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적으로는 저 닮음을 쓰는데요.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닮음이죠. 닮음이기 때문에 A 대 B, 요 빗변의 길이의 비죠. 빗변의 길이의 비는 H 대 S, 요 높이의 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A 대 B는 H 대 S와 같기 때문에 요 식에서 AB 대신에 H하고 S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등식이 성립을 해요. 같은 비율이니까. 그래서 WH는 FS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W라는 무게를 가진 물체를 W라는 힘을 줘서 H만큼 들어올리나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눌러가지고 들어올리나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이 경우에 보면 힘은 작게 들었잖아. 힘은 작게 들었는데 대신에 이 물체를 H만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H보다 더 긴 거리를 힘을 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일의 이득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작은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적인 이득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유불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다. 동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뢰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지? 뭐 지뢰의 여러 가지 예입니다. 이게 팔의 길이가 길수록 문을 이쪽에서 잡아당길수록 문을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문고리가 이쪽에 안 달려 있죠. 이쪽에 달려 있죠. 그런 거고. 자전거 기어, 이제 스패너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 여기가 회전 중심이잖아요. 회전 중심이니까 팔의 길이를 길게 하면 여기서 돌리면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대 같은 경우도 요 승용차보다는 또 이제 그 트럭이 이 반경이 넓죠. 왜냐면 팔의 길이가 더 기니까 타이어를 돌리면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더 돌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일수록 핸들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물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 정성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보통은 이제 그 물리학 1, 2에서 다루는 물체들은요. 물리학 1은 전부 다 크기를 무시하는 것들만 다루고요. 물리학 2에서는 크기가 있는 걸 다루지만 모양이 대칭적이고 균질한 물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 물체의 공간적인 중심이 무게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은 근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실로 매달았을 때 연장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역과 같이 매달았다가 니은과 같이 매달았을 때 이게 이제 지금 구멍을 달리했죠. 이쪽 기둥이나 이쪽 기둥에 이렇게 매달아서 얘가 그냥 중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축 늘어지게 했을 때 이렇게 선을 따라서 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선이 만나는 점 이제 무게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힘의 평형과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힘의 평형은 여러분 물리학원에서 배운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이걸 알자 힘이라고도 하죠. 알자 힘이 0인 경우예요. 이때 작용하는 힘들은 결국에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때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면 그 무게 중심의 위치가 변하는 걸로 기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더 물리학원에서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물체의 크기가 이제 무시되지 않는 경우에 무게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공의 무게 중심은 야구공의 딱 중심에 있겠죠. 그 녀석의 이제 속도는 요 힘하고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작용선이 나란하지 않으면 물체가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는 무게 중심의 힘이 둘 다 작용하죠. 그러면 이 물체는 이제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회전하지 않고 이 두 개가 만약 크기가 같으면은 정지 상태였으면 정지 상태도 유지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용하면 무게 중심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제 두 힘이 크기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게 중심에 작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란하지 않으면 회전 운동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고요. 얘도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에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변화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무게 중심에 작용하진 않지만 나란하죠 무게 중심과 그런 경우에는 또 회전하지 않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회전 중심입니다. 회전 중심 팔의 길이하고 힘이 나란하죠. 그래서 서로 수직의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돌림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학적 평형은 뭐냐면 합력도 0이고 돌림의 합도 0인 경우가 역학적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역학적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하고 돌림 힘의 평형. 이게 여러분 직전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학원에서 20번 문제로 주로 등장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써가지고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물리학도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간단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도 변하지 않고요.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도 변하지 않고 이거는 힘의 평형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체의 회전 속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구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야구공의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야구공이 회전하는 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체가 회전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냥 회전 안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동 상태. 물리학원에서는 이 회전 운동을 생각 안 하고 모든 문제를 풀었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과 물체 안정성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지우개라고 합시다. 지우개. 얘가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얘가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왼쪽 오른쪽. 예, 왼쪽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럼 왼쪽이 더 안정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딱 보면 느낌이 옵니다. 딱 봐서 뭔가 내 마음이 안정되면 안정된 평형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둘이 서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안정하냐 이런 거거든요. 대체로 받침면이 넓고요. 받침면이 넓고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한 평형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중에서 서로 이제 넘어뜨리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회전하는 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안 하려면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원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복원력은 뭐냐면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제 복원력이 작용하는 각도가 큰 쪽이 더 안정한 평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는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도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지우개를 이렇게 눌러갖고 들어 올렸어. 그래서 얘를 놨어. 놔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지. 그럼 원래대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죠. 그럼 이때는 얘가 복원력이 되는 거예요. 복원력이. 근데 이 상태는요. 이 상태는 잘 맞추면은 어디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그 TV에 보면은 달인 이런 거 나오는 거 막 무게 잘 잡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가 막 잘 세우는 사람. 이 보면 이제 이게 딱 이 무게 중심이 딱 중력하고 요 받침점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면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버리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럼 이제 복원력의 범위에서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복원력이 작용하는 각도가 세타원까지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얘가 처음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복원력이 작용하는 순간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원래대로. 근데 얘를 기점으로 얘를 넘어서면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각도는 그 범위가 세타2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정적인 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평형이죠. 회전 상태도 안 바뀌고 무게 중심도 안 움직이고 평형인데 이게 이제 안정된 평형이라는 것은 복원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더 넓은 쪽이다. 근데 이게 복원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넓은 쪽이 대체로 보면 밑면을 보면 얘가 더 넓죠. 무게 중심을 높이를 보면 얘가 더 낮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또 이게 복원하는 범위가 각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 보면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 아랫면이 넓고 아래쪽에 무게가 집중되어 있죠. 보는 게 이제 결국에 이렇게 하면 이만큼 꺾어도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가 되돌아옵니다. 완전히 눕혀도. 그러니까 얘를 넘어뜨릴 수는 없죠 거의. 얘를 이렇게 머리 다이게 해도 심지어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식이 한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왜 더 위험하냐? 승용차가 무게 중심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얘는 지금 회전 중심이 각각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얘는 여기에 작용하는데 얘는 여기 작용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얘는 안 넘어가지만 얘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럭 같은 게 과적 이런 거를 단속하는 이유가 과적을 하면 무게 중심이 올라갑니다. 조금만 기울어져도 이게 복원력이 작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쪽으로 돌림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안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하는 내용의 예시들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